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사질환, 만성 통증으로 고생 중이신 분들이 꼭 한번 읽어봐야 할 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기능의학 창시자인 제프리 브랜드 박사의 질병은 없다, The Disease Delusion 이런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 제프리 브랜드 박사는 전 세계의 기능의학을 공부하는 의사와 박사들에게 존경받는 리더입니다. 제프리 브랜드 박사가 말하는 기능의학이란 질병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 개개인의 맞춤형 예방과 치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능의학에 대해서 쓴 제프리 브랜드 박사의 질병은 없다, 지금부터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오는 내용은 질병의 허상과 만성 걱정이라는 내용인데요. 제프리 브랜드 박사는 현재 우리가 가진 현대의학의 의료 모형을 세균 원인설에 유리하여 급성치료에 적합화된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현대의학의 의료 모형은 생물학적 환원론 사고에 기초를 두고 있고, 이 환원론적 사고는 통증을 이해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생물학적 환원론이 무엇이냐면요, 생물학적 환원론의 주요 원리는 생명현상을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분해하여 이해하려는 것인데요. 물론 이런 생물학적 환원론 덕분에 생명체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고, 급성 세균성 질병을 치료하는 데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허나 이런 생물학적 환원론은 한 생명의 전체적 특성을 파악하기보다는 부분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사고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체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생물학적 환원론 사고의 현대의학 모형은 급성질환 환자들이 치료에는 더없이 효과적이지만 기능적 계통과 그것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균형을 회복하는 데는 아무런 효과를 보이지 못합니다. 제프리 브랜드 박사가 말하는 만성 통증을 해결하는 기능의학은 이런 네트워크 균형을 회복하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이 네트워크의 균형은 개인의 유전적 고유성과 식생활 습관, 환경의 상호작용에 놓인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제프리 브랜드 박사는 오늘날 성인 인구 절반에 해당하는 1억 3,300만 명이 최소 한 가지 이상 만성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6세 이하 및 아동 사망률은 감소하였지만 만성질환으로 인한 급격한 사망률은 증가하여 사망률이 상쇄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만성질환 대상자들에게 현대의학 모형을 사용함으로써 근본적 원인이 아닌 드러나는 질병의 주요 증상만 치료하는 방법이 행해져 오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질병에 초점을 맞춘 현대의 급성 치료 방식은 신체의 특정 부위의 전문가를 찾아가 질병을 진단받고 질병을 제거하는 약이나 수술을 처방받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 방식인데요. 특정 신체 기관계의 전문가인 의사는 그 계통의 문제를 질병으로 정의하며 몸을 불편하게 하는 다른 문제와 완전히 별개로 해당 질병을 치료하고자 하며, 다른 문제들은 다른 전문 분야 의사들이 담당해야 할 문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년에 5명 이상의 의사를 만나 다중 약물 복용을 하게 되며 그로 인한 다양한 부작용을 겪게 되는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제프리 브랜드 박사는 질병 관리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돈을 퍼부으면서 만성질환의 발병과 유병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 급성 의료 모델이 주도하게 된 이유는 관성, 그리고 제3자, 보험회사와 거대 제약기업의 카르텔 영향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전 글로벌 제약기업 GSK 부사장인 앨런 로지스가 한 말을 예시로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처방약이 대부분 사람들에게 효과가 없다. 단지 30%에서 50% 환자들에게만 효과가 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치료약물의 효과는 떨어지며 장기 복용으로 인한 연구 결과는 입증되지 않았고, 가능한 적은 수의 약물을 가장 단기간 복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급성질환의 치료로 나온 약물들은 장기 복용 시에 다양한 기관에 손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프리 브랜드 박사는 그렇다고 현대의료 모형을 비판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급성치료에 현대의료 모형은 꼭 필요하며 응급 상황에 효율적인 시스템은 맞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체 기관 중심의 현대의료 모형은 만성질환 치료에 맞지 않고 새로운 만성질환 치료를 보완해야 할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생물학적 비축분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1980년 잉글랜드 의학저널 프라이스 박사의 논문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사람은 모두 젊었을 때 신체 기관의 기능을 비축해 두며 마치 트라우마, 부상, 질병이 걸렸을 때 꺼낼 수 있는 저축 예금과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장기 예비력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신체 기관의 기능 비축분을 상실하는 속도에 따라 개인의 생물학적 노화 과정이 결정된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만성질환은 이러한 생물학적 비축분을 미리 끌어쓰는 데서 발생된다고 말합니다. 프라이스 박사는 유병기관의 압축을 위해서 생활하는 방식과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내용은
유전자 결정론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유전자 결정론에 대해서 믿어왔고, 암과 같은 질병은 유전적으로 피해갈 수 없는 숙명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허나 인간 게놈 지도가 만들어지며 질병에 관한 우리의 지식과 의료에 관한 사고방식이 심대한 변화가 나타났는데요. 이 책에서는 인간 게놈 프로젝트에 대해서 나옵니다. 1990년 미국 정부로부터 30억 달러를 지원받은 역사상 최대 규모로 이루어진 국가 간 과학협력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인간 게놈 지도가 제작되면 다음과 같은 것이 증명된다고 가정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다른 종보다 많은 수의 유전자를 가졌을 것이다. 둘째, 인간의 모든 유전체는 근본적으로 서로 유사하며 따라서 흔한 질병과 관련해서는 그 병을 일으키는 유전자 변이 또한 공통적일 것이다. 허나 놀라운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간 게놈의 유전자 수는 대략 25,000개로 대부분의 식물에서 보이는 유전자 수보다 오히려 적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시는 와인보다 덜 복잡한 존재였다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는 침팬지와 무려 96% 동일하다는 사실이었는데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침팬지와 인간 사이의 4%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인간과 이 침팬지의 유전학적 구조는 매우 비슷하지만 암호화하는 개별 단어들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이런 핵산을 구성하는 단 하나의 뉴클리오티드의 차이, 즉 한 개의 유전자에 적힌 한 단어의 철자 하나만 달라도 각 개인의 질병에 대한 취약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인간에게 이런 편차는 300만 개 이상 존재하며 이것을 단일 염기 다형성, SNP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 게놈은 예상보다 적은 수의 유전자를 가졌지만 촉진 유전자 부위의 수는 인간의 어느 동식물보다 많다고 합니다. 이런 촉진 유전자 부위는 우리 유전자의 변화하는 발현을 제어하고 각자의 유전자적 특성을 기능하는 방식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침팬지와 인간의 차이는 촉진 유전자의 암호화된 정보가 인간이 훨씬 복잡하다는 데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침팬지보다 더 많은 환경적 요인에 쉽게 영향을 받으며 다른 종과 완전히 다른 질병과 건강 패턴으로 데려간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다른 종보다 더 많은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는 다양한 예시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다운 증후군 혹은 페닐케톤류증,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유전자 자체는 변화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유전자 자체는 바꿀 수 없지만 다만 이 유전자들이 노출되는 환경을 바뀌어줄 수 있고 그 결과 질병이 악화되는 위험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시로 유아기 질병인 페닐케톤류증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은 발육지연과 조기 사망 위험이 높았는데요. 조기에 아미노산인 페닐알라닌이 낮은 물질을 섭취하도록 조절한다면 발육지연과 조기 사망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간단히 말해 환경이 지금과 다른 신호를 보내면 그에 따른 유전자도 다른 식으로 발현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예시로 나오는 것은 이카리아 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리스령 섬으로 인구수가 8,000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섬입니다. 이 장수의 섬으로 알려진 이 섬의 평균 수명은 90세에서 100세라고 합니다. 이 섬에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러 갔는데요. 핵심은 건강하게 활력을 유지하며 노년을 사는 섬의 주민들을 연구하러 간 겁니다. 과학자들이 주목한 것은 식단과 문화입니다. 신선한 생선, 영양소가 풍부한 채식 위주, 비가공 음식, 공동체 문화와 신앙의 끈으로 유대를 맺고 정서적 지원을 기꺼이 제공하며 이웃이 자기 일을 흔쾌히 대신해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 아키리아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다른 생활 양식을 채택하게 되면 그들 역시 만성질환에 걸린다는 겁니다. 즉 아키리아 사람들이 만성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요인은 유전자가 아니라 그들의 생활 습관과 환경이 그들의 유전자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러한 유전자 혁명으로 우리는 기능의학이라는 의학혁명이 필요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환경, 생활 습관, 유전적 소인이 왜 어떻게 상호작용을 일으켜 우리의 생리 기능을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고 처방전을 써주는 것, 증상 중심이 아니라 환자를 위한 개별 관리, 환자 중심으로 혁신하는 데에 투여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능의학은 신체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체는 네트워크처럼 기관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기능의학은 외부 세계와 내부 생리의 연관성을 살펴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체 생리 내에 어떤 불균형이 있는지 확인하고 건강상 문제를 없애주고 그 사람의 고유한 유전적 잠재력을 실현하게 하는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서는 모든 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7개의 핵심 생리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7가지 핵심 생리과정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만성질환의 치료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지금부터 이 7가지 핵심 생리과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 흡수와 배설입니다. 세포활동으로 생긴 노폐물은 대변, 신장을 지나는 과정에서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이 과정에서 불균형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해독. 우리는 외부 환경인 음식, 물, 세포대사 등에서 다양한 독성 물질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간과 신장, 장을 통해 해독 과정을 하며 적절하게 생리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방어. 감염과 세포 손상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계의 임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세포 연락. 끊임없이 주변 환경을 감지하며 반응 세포에 연락하는 과정으로 신경계는 뇌를 몸의 모든 부위와 연결한다고 합니다. 세포 연락 과정이 잘못되면 신경계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세포 수송. 소화계, 영양, 심장, 순환계, 혈액을 새로 고치는 림프계 등 이러한 수송 기능에 문제가 발생된 상태라고 말합니다. 여섯 번째, 에너지. 미토콘드리아는 음식을 에너지로 변환하는데요. 이러한 미토콘드리아에 의한 문제가 발생되면 또 다른 만성질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일곱 번째, 신체 구조. 신체 구조의 변화는 신체 기능의 변화를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체 자세, 근 긴장도, 뼈 건강. 가령 뼈 건강의 건강을 이루면 골절 위험이 높아지는 것뿐 아니라 다양한 만성질환의 위험도 함께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프리 브랜드 박사의 질병은 없다 책에 나오는 기능의학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질병은 없다 책에서는 7가지 핵심 생리 과정을 이야기하였고 기능의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저는 이 책의 중요한 부분만 정리를 해서 알려드렸는데요. 핵심 생리과정 7가지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직접 정독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책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